민트 오디오북. 진작 떼다버릴 것을 또 왜 그래 당신? 아니, 도무지 다른 아기들 같지 않잖아. 울길 하나 때를 쓰나, 심지어 엄마 소리보다 아빠라는 낱말을 먼저 익혀 말하네. 아이고, 여러 가지로 희한해서 당초에 정이 안 간다고. 아, 어쩌나 서글퍼서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이여, 사랑이여. 소설 이보라. 읽기가 힘들어 듣기로 독서한다. 만학도들은 일괄 헤드폰을 걸치고 심청전을 오디오북으로 감상 중이다. 창가자리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데 아무도 졸지 않고 집중한다.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이 급할까 봐 출입문을 살짝 열어두기 무색할 지경이다. 경륜으로 요령을 부리는 경우야 가끔 있어도 연륜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란 없다. 학령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고 싶은 만큼 수학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독서 중에 시선과 표정이 각양각색인 학생과 눈이 마주치는 대로 차미애 교수는 애정 품은 미소로 응답한다. 너무 젊지도 아니하고 아주 늙지도 아니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데 눈매와 인매는 강단 있어 보인다. 학령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해놓은 것인가요? 개개인의 처지나 형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죠. 나이가 무슨 대수랍니까? 지금 여기 바로 당신이 학령기의 주역이십니다. 한국 사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니어 학습자들은 K대학 문예창작과 정규과정에 입학시키려고 면접할 때부터 그녀는 만학도들을 그리 독려했다. 인터넷에 모집 공고를 띄우자 전국에서 지원하며 모여들었다. 대부분 60살이 훌쩍 넘었고 칠순잔치 진작 치른 사람도 있다. 지난 첫 학기에 문장력을 강화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이들의 열과 성이 얼마만큼인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예의를 차려서 자기 자신을 남 앞에 잘 드러낼 줄도 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제가 이래 보여도 초등학교 다닐 때 문학소녀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지금도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수님요. 군대 다닐 때 우리 내무반 연애편지는 전부 내가 썼습니다. 지휘관도 마누라하고 쌈박질하면 내기로 화해편지를 써달라 했습니다. 아유, 타고난 재능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 모든 편지야말로 아름다운 습작품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8번째 응시자를 상담할 때 차미애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척추가 욱신댔다. 주치의 친구의 충고가 저절로 떠올랐다. 아마 집안 내력일 거야, 차 교수. 가령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디스크나 협착증이잖아. 대학에서 강의하며 보직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제는 나이를 생각해서 매사 조심하도록 해. 유전적으로 허리가 가늘고 약하니까 미애 당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통증으로 걸음걸이 절룩대다 마침내 들어 누우면 당신 그 좋아하는 일 하나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다른 교수자에게로 그만 배턴을 넘겨주고 일어서면서도 그녀는 가녀린 목을 길게 뽑으며 두리번댔다. 만학도들의 줄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다음 차례 응시자가 왜 그토록 사무치게 궁금하고 기대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나 둘 만학도들이 헤드폰을 벗어서 내려놓는다. 차미애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누군가 소견을 토로한다. 봉사라도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딸 자식한테 빌어먹고 사는 꼬락서니에 나는 동정이 안 가네요. 무능한 주제에 눈뜨고 싶은 욕심으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중한테로 덜컥 약속이나 해요. 아이고 참 한심하네요. 미망인으로 살면서 억척스레 장사하여 아들 자식을 검사로 키워낸 김 여사가 발끈해서 이렇게 말하자 치매를 앓고 있는 구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박 사장이 무슨 소리냐는 듯 받아친다. 요새하고는 세상이 그땐 달랐죠. 시각장애인 특혜가 있었겠나 돌봄 시설이 있었겠나. 조선시대의 신봉사가 청이 같은 효녀 자식을 두지 못했다면 마누라도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살아가기 버거웠을 겁니다. 이쯤에서 얼른 차 교수가 끼어들며 거들지 않으면 만학도들의 토론은 가끔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네, 오 여사님의 인물에 대한 솔직한 평가 좋습니다. 박 사장님은 작품의 배경이 조선시대라는 점을 짚으셨네요. 두 분 다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봄 학기 때보다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토론이 시작되어서 나는 기쁘네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만학도들이 자세를 고쳐잡고 차 교수의 질문을 메모하기 위해 펜을 찾아들고서 집중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청이는 장승상 댁 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죠. 공양미 300석을 대신해 줄 테니 수양딸로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청이는 거절하고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편을 택했을까요? 한참 동안 조용하다. 만학도들이 회의하고 있는 이 침묵이야말로 값지다. 개개인의 생각이 확장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교수님요, 뻔하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청이가 수양딸로 갔으면 이웃에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어린 과부도 서방질하느니 자결이라도 해서 연료문이 세워지는 게 온 마을의 자랑이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비는 눈 뜨고 자식은 효녀비를 세우고 그런 것이 진정한 효의 길일 거라고 청이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거라 여겨요. 고요를 문득 깬 김 여사의 발언이다. 옳거니 조그마까 박 사장의 의견도 새겨듣고 하는 소리구나 싶어 토론을 진행하는 차 교수는 흐뭇하다. 그런데 오 여사가 혀를 차면서 못마땅하단 어투로 참견한다. 저런, 저는 좀 의견이 다르네요. 자식이 효도란 것도 살아서 해야죠. 차라리 장승상 댁으로 가서 조석으로 아비 들여다보며 만난 것 고운 것 얼마든지 같이 누릴 수 있었을 것을. 일찍 어미 잃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조선의 어린 여성 생각이라 짧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자 곧 심청이가 착한 게 죄는 아니다. 중놈이 장애인한테 사기를 친 거라는 둥 강의실이 별의별 소리로 소란해지기 시작한다. 차 교수는 잠깐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한 후 미소를 띠고 진행을 이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을 남이 공감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토론 능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심청이가 재생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아비 신봉사를 찾기 위해 사흘 밤낮으로 맹인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입니까? 자기 의견에 타당한 이유까지 발표해 주셔야 A+ 학점을 드릴 겁니다. 차 교수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은 듯 만학도들이 입은 다물고 한숨을 내쉰다. 질문이 난해하기 때문일 수 있고 성적에 따라 장학금이 걸려 있으니까 진지해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제 생각엔 잘한 일입니다.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대명천지라도 어떻게 신봉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한 게죠. 또 그 이유가 천륜의 아비를 찾으려 한 것이니 윤리적입니다. 저는 진실한 효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박 여사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성장했다.
갓난아기 때 누가 절 마당에 두고 가서 늙은 비구니가 엄마이고 선생이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속세를 등지면 영영 생모를 찾을 길 없을 것만 같아 도망치듯 절을 나왔다고 한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만 말고 스스로 찾는 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단다. 그런데 굵직한 목소리로 신목사가 끼어들며 비판한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행동이죠. 제 아비 찾겠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왕비가 사흘 밤낮을 맹인잔치 벌이다니요. 만만찮았을 그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랍니까? 백성의 혈세로 권력을 남용했으니 공금 횡령죄이거나 배임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하필이면 갑자기 왕비가 되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네. 토론 중인데 아무가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강의실은 와르르 웃음바다가 된다. 그 와중에 번개치듯 누군가 번뜩이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왕비가 아니고 상민이나 천민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팔도강산에 사람 많이 모이는 대로 의료봉사 다녔거나 남사당패 같은 광대판에 끼어 재주 부리며 다녔겠죠? 주거니 받거니 만학도들이 각자의 배경 지식을 끄집어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토의한다. 일에 거듭하다 보니 합동 독서한 텍스트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뽑아낼 줄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하며 차미애 교수는 아스라이 그 여자의 생각과 느낌을 더듬는다. 숨많은 단발머리에 젖가슴이 풍만한 여자. 들고 있는 기저귀 가방과 어울리지 않게끔 그 속에 한사코 책을 한 권씩 담고 다니는 여자. 밀착하면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종이 냄새가 풍기는 여자. 아, 그 여자가 이들 속에 끼어앉아 머리칼을 귀 뒤로 걷어넘기며 이런저런 참견하는 상상이라니. 이제는 가물가물해 부질없다 싶으면서도 그 짓을 차미애는 만학도들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번번이 또 멍하니 하고 만다. 교수님, 우리 밥 먹고 해요. 아, 그래요.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오후 수업 시간은 글쓰기 합시다. 만학도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식당으로 흩어진다. 사 먹는 사람보다 싸우는 사람 수가 더 많다. 청소년들이야 이제는 급식 문화에 익숙할 테지만 만학도들은 집밥 담은 도시락이 더 좋단다. 각자 기호대로 또 습관대로 건강한 한 끼를 잘 챙겨와서 휴게실에 반 차린다. 이들보다 세상을 덜 살았어도 차 교수 역시 이 편을 선호한다. 무엇보다도 외식하고 나면 까닭 모르게 갈증이 돋거나 위장에 피로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미애가 구운 계란과 샐러드를 꺼내놓자 곧 그 곁에 삶은 고구마와 오징어 무침, 계란말이와 주먹밥에 절편과 잡채, 상추와 오이고추, 심지어 강된장까지 순식간에 다양한 먹거리가 등장한다. 이토록 가짓수가 많으니 남의 집 식탁 것까지 조금씩 맛을 보며 금세 재미나고 배부르다. 그뿐 아니라 사제지간에 인간적으로 막역히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서로 달갑다. 구 여사가 머뭇거리다 우엉볶음이 든 수제김밥을 꺼내놓으며 겸연쩍게 입을 뗀다. 우리 교수님 오늘도 욕 보십니다. 별건 아니지만 아침에 욕은 많다고 15분 지각했습니다. 좀 봐주시고 김밥이라도 많이 드시고 오후에 힘내세요. 그 소리에 차 교수는 황송해져 만학도들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대꾸한다. 네, 오늘 점심 식사도 전부 너무 맛나겠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집어먹어야 참 잘 먹었다고 소문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누군가의 언니거나 엄마로서 일생을 살아낸 만학도들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짧지만 알찬 점심시간이 될 수 있게끔 네가 못 싸오면 나는 못 싸갈게. 서로 짜고 치는 구스토판처럼 공들여 차려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오랫동안 빠릿빠릿한 청년들 상대하다가 늑다리들 가리치려니 갑갑하진 않은가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했지만 작가를 꿈꾸어왔기에 초심으로 문예창작과로 다시 입학했다는 정여사의 물음이다. 차 교수는 정색하며 대꾸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배우는 바가 많아 날마다 우리는 교학상장입니다. 아, 교수님요. 이래 말이 나왔으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도 우리만치 늙은 학생들을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고 또 천차만별 말도 안 되는 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꼼꼼히 첨삭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에 안 피곤하십니까? 요양원에서 보호사로 활동하며 산다는 박 여사가 정 여사의 질문에 살을 붙여 거둔다. 개개인 생각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주어진 텍스트에서 스스로 질문을 뽑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말씀들도 청산유수이셔라. 이처럼 청출어람 격인 학생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리라. 이런 생각이 들자 차 교수는 슬그머니 웃음이 나는 것을 그만 감추지 못하며 답한다. 아이고,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여기면서 하는데 이리들 이유를 캐물으시니 저도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도 서로 읽고 쓰며 나아가고 있으니 앞으로 그것에도 제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쿠, 성님들아. 우리 가녀린 교수님 어떻게든 잘 먹어야 하는데 시방 밥도 안 넘어가겠다. 아, 좀 그만 좀 죽응하소. 지금이 뭐 밥 시간이지 수업 시간이라요. 60살이 채 되지 않았어도 일생이 워낙에 버거워 진작 애늙은이 같은 소리를 하며 산다는 김 여사가 정 여사와 박 여사를 나무란다. 김 여사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학 박사에다가 일찌감치 작가로 살아오신 우리 교수님 정도면 여기보다 더 나은 데서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 법석일 듯해서요. 그래 지금 내가 딱 다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딴 데서, 아니 혹시 더 나은 학교에서 오시라고 해도 우리를 두고 아무데도 가면 안 됩니다. 차 교수님, 알겠죠? 이런 사랑과 칭찬이야말로 어떤 경우 어떤 시기라도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터. 참이애가 고개를 주워기며 오후 시간까지 최고로 교수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식후의 나른함을 쫓으려고 만학도들은 저마다 커피나 녹차를 한 잔씩 들고 강의실에 모여 앉았다. 차 교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다 습관처럼 이들에게 질문한다. 자, 당신에게 최초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가물가물하고 아슬아한 것이라 해도 좋습니다. 저 교수님, 설마 우리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치매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 그런 대화가 오고 간다. 교수자보다 더 살았기에 뭐라도 더 겪었을 수밖에 없는 만학도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하며 자신의 역할이란 무엇이든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차 교수는 늘 생각한다. 저는요. 어느새 나도 할머니가 되어버렸지만 옛날에 우리 할매가 어린 내게로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동네 전설 같은 것이었는데 한참 흥미롭다가 끝에 가서는 얼마나 슬프던지 할매 품을 파고들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기의 힘이다. 그 재미와 감동은 대물림하듯 인간이 영영 문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 터. 나는 맨 처음 선물 받았던 장난감이 떠오르네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 다녀오시면서 사왔었는데 발통수가 억수로 많은 기차였어요. 항상 어디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그 장난감이 떠오르고
지금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만치 선명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오래전 기억 속의 구체적인 물건은 시대가 변화해도 문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작동하기에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아이고, 난 엄마한테 처음으로 직사하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극장에 가자는 언니 꼬드김에 못 이겨 낮잠 자는 엄마 앞치마에서 돈을 훔쳤거든요. 딱 안 죽을 만치 맞았지요. 아니, 난 오히려 어머니 등에 업혀서 기분 좋게 졸았던 기억이 자주 나요. 어릴 때 나는 유난히 업어달라 조르는 아기였다는데 온 동네 소문난 우량아라서 업기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한테 미안스럽지만 그땐 얼마만치 따뜻하고 편안하든지 잠시 내려놓으면 또 업히고 싶었어요. 앞서 발표한 것은 충격적인 감정의 파편이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 지배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감각의 기억이다. 가령 다음에 발표한 따뜻한 체온이나 쓰다듬는 손길 같은 것 말이다. 만학도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바지런히 이런저런 메모하던 차 교수가 입을 떼며 중간 정리한다.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내가 드린 질문 당신에게 최초의 기억은 무엇입니까?에 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 작업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각각 말로써 즉답한 것을 우리가 아깝게 잊어버리기 전에 문장으로 다듬어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몇몇이 손을 들며 앞다투어 질문한다. 그런데 교수님의 최초 기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 나도 지금 글로 쓰죠 뭐. 그리고 제일 먼저 발표할게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잠시 망설이다 작정한 듯 차 교수가 그렇게 말하자 만학도들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강의실 분위기는 달뜬다. 네네, 좋아요. 빨리 글쓰기 해요,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녀 품에 불편하게 안긴 채로 나는 울었던가. 적어도 소리내어 울진 않았던 것 같다. 그때 나는 태어난 지 겨우 2해 남짓한 나이였는데 그녀가 지금도 입버릇처럼 말씀하듯 도무지 다른 애들 같지 않아서 당초에 정이 가지 않는 아기였을 테니까. 그녀 말고 기억이라고 하기보다는 각인 같은 이미지로 멀어져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의 중심은 형편없이 무너졌고 황급히 자세를 수습할 때마다 수많은 생 단발머리가 잘랑거렸다. 아마 한쪽 다리가 살짝 불편한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 여자가 겨우겨우 걸음으로 가다 말고 딱 한 번 뒤돌아서서 나를 애절히 응시했다. 바라보면 숨이 멎도록 새카맣고 커다란 눈망울이었다는 것밖에 그 여자의 더 구체적인 생김새는 애써 더듬어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품속에 안긴 적 없이 성장했다. 낮에는 보행기에 태워졌다가 밤이면 바닥에 눕혀졌고 이리저리 혼자서 뒹굴다가 문득 땅 짚고 나는 일어섰다. 그런데 남들처럼 최초로 엄마라는 말문은 좀 채 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에 가까운 소리를 어느 날 내가 간신히 웅얼거린 순간 눈앞의 남자는 입이 헤 벌어지며 손뼉을 쳤던가. 하지만 그녀는 즉시 싸늘하게 반응했다. 진작 내다버릴 것을. 그녀를 쏘아보며 남자가 반문했다. 또 왜 그래, 당신? 아니, 도무지 다른 아기들 같지 않잖아. 울길 하나 떼를 쓰나. 심지어 엄마 소리보다 아빠라는 낱말을 먼저 익혀 말하네.
아이고, 여러 가지로 희한해서 당초에 정이 안 간다고. 그녀가 혀를 차며 단숨에 대꾸하곤 한숨 쉬었다. 거의 당신? 첫 말문 트는데 기특하다 못할 망정? 아무리 어리다 하지만 저렇게 다 듣고 있는데 애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분간을 못하네. 아니,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성질 부리다 훈계까지 하고 야단이야? 그렇게 싸고 돌 거면 당신 부도덕의 소산인 쟤랑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녀가 흥분해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 남자가 달래듯 입술을 포겠다가 곧 몸을 더듬었고 그들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이라도 하듯 서로를 발가벗기며 악착같이 물고 빨았다. 한 덩이로 뒹굴며 헐떡이는 숨소리와 비릿하고 축축한 살냄새 속에서 나는 작은 몸뚱이 성이 둘 곳을 찾으며 숨죽인 채 방 안을 기어다녔다. 그렇게 그들이 억지로라도 합을 맞추어 나가는 대로 내 삶은 점차 허구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 나름대로 도덕과 상식에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만 택하고 나머지는 복수하듯 부정하거나 버리는 식으로 모든 나날 모든 순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늘 감시하고 통제했다. 자연스레 나의 말과 행동은 항상 주눅들었다. 그렇게 숱하게 위축되고 왜곡되다 남들 눈에 남루하거나 추악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온갖 위선과 기만으로 내 삶을 포장하면서 그녀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나갔다. 가령 내가 점수 90점을 받아 반에서 1등을 하면 왜 한 문제를 틀려서 전교 1등을 못했느냐고 그녀는 회초리를 들었다. 내가 숙제를 열심히 마치고 나면 그녀가 검사하며 눈높이에 차지 않는다고 빨간 펜을 들고 수정하며 밤새 다시 하게 했다. 나는 늘 전교 1등이었고 나의 숙제는 별의별 상장이나 상패가 되어 그녀에게로 회귀했다. 그러한 내 삶을 어떤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실제와 똑같이 재현할 순 없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오히려 가식이 꼬리를 물어야 살아낼 수 있는 상황마다 나는 적당한 가면을 고르거나 나름의 인과관계를 찾거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다. 그러니까 내 최초의 기억이란 소설의 기원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참이애가 고백하듯 여기까지 쓴 것을 만학도들에게로 발표하는데 어떤 의혹이 드는지 오 여사가 다급히 손을 흔들며 숨가쁘게 질문한다. 아니, 그러면요, 교수님. 당신은 지금까지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꼭 진실하지 말란 법은 없죠. 오 여사를 향해 야무지게 대꾸한 사람은 차 교수가 아니다. 평소 말수가 적어 커다란 눈망울로 제 의사를 겨우 표하고 나는 장여사이다. 지독한 허리 통증 때문에 걸음이 오랫동안 불편해 하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다. 다행히 여름방학 때 시도한 수술이 성공적이고 열심히 재활운동하며 가까스로 가을학기도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뭔가요? 뜨악한 표정으로 오 여사가 장 여사를 돌아보며 언성을 높여 다시 묻는다. 그녀보다 더 당황한 낯빛에 차 교수가 끼어들며 재빨리 수습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글쓰기 하는 시간이에요. 마무리까지 잘 해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쓰기 쉽도록 내가 생각거리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최초의 기억은 지금의 당신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것은 인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자 박 여사가 어렵사리 입을 뗀다. 저는요, 집착 같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며 자랐기에 아무도 안 사랑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지며 사랑하게 돼요. 이런 집착이 사랑은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나 참 어리석죠? 혹시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걸까요? 박 여사의 답변에 여기저기서 한숨 쉬거나 혀를 차는데 웬일로 장 여사가 또 손들고 일어서더니 야무지게 대꾸한다. 사랑하지 말아요. 내가 힘들거나 아플 때 그래서 누군가 절실한 순간에 그 사람이 곁에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든 위안이 되었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나를 잃어가며 계속하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에요. 그 발언으로 강의실의 깊은 침묵이 돌덩이로 내려앉자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장 여사는 황급히 덧붙인다. 아니, 제가 사무치게 절실했을 존재 곁에 머물지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회한의 세월을 살아냈답니다. 어쩌면 그래서 불현듯 튀어나온 소리일 뿐이니까 여러분 제 말에 절대 개의치 말아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수업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 여사의 낯선 모습에 차미애 교수는 묘한 조바심마저 들어 제 얘기를 더하고 만다. 여러분, 그녀는 나를 어디로든 보내려고 궁리했는데요. 그럴싸한 명분이 시집이었고 자신의 허영에 상당하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쳐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편을 나는 차라리 택했죠. 그러다 보니 그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 별 보며 집을 나가서 달 보며 귀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글로 또 쓸게요. 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완벽한 혼처가 났다고 그녀는 호들갑을 떨었다. 나의 의사를 묻긴커녕 예비 사돈댁으로 명품백을 보내고 돌침대도 선물했다. 그리고 끔찍이 생각하는 듯 속삭였다. 걱정 마. 저 집에서 시부모랑 같이 살 일 없다. 지구 반대편으로 유학 가는 신랑 따라가서 현모양처 노릇만 잘하면 된다. 거긴 남들이 못 가서 한다라는 파라다이스란다. 시간을 구토하며 견뎌내다 결혼식 전날에야 나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가출했다. 어디로 가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건만 방랑자처럼 지구촌을 떠돌다가 아버지라는 남자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돌아왔다. 체온이 식지 않은 그의 손을 부여잡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너를 키워준 그녀를 잘 부탁한다는 짧은 유언만 남기고 아버지라는 남자는 영영 떠나버렸다. 이제는 묵묵히 비석으로 서 있는 차성준을 찾을 때마다 무덤가에는 썩지 않고 마른 꽃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비어있다. 이게 뭐야? 청승맞게끔 보라색 꽃을 누가 놓고 가는 거야? 번번이 그녀가 버럭하며 마른 꽃다발을 허공에 던지곤 떨어진 자리로 쫓아가 짓밟고 산산이 부순다. 그래도 시원찮은지 나를 돌아보며 악을 쓴다. 꽃은 네가 사! 참이 네가 사라고! 그 꼴을 나는 또 다른 비석으로 서서 지켜보다 상하지 않은 마른 꽃 한 송이를 돌연변이 토끼풀 챙기듯 주워 담았다. 꽃집 사장한테 보이며 감정받듯 물으니 답했다. 아프로디테 눈물이 피운 리시안 셔스네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로 각광받는 꽃이에요. 꽃말 덕분인지 여러 색 중에 보라꽃이 가장 인기 있어요. 아, 어쩌나. 어쩌면. 그렇게 나는 탄식하다 아버지의 무덤가에 변치 않는 사랑을 조용히 놓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의무 같은 욕망으로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리하여 나의 최초의 기억은 나로 하여금 만학도를 교수하는 일을 자청케 했다. 매 순간 한 분 또 한 분이 반갑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인생은 송두리째 허구인 줄 알면서
날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일 수 있다. 대충 거기까지 차 교수가 글쓰기를 한 것을 공유하자 박 여사가 코를 훌쩍이고 오 여사는 눈물을 훔친다. 장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낮은 소리지만 여물게 중얼댄다. 그녀 말고 교수님의 그 여자분 꼭 찾을 거예요. 심청이가 마침내 제 아비를 찾았듯이요. 수업이 파하자마자 장 여사 곁으로 동기들이 여럿 다가간다. 차 한잔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하자는데 약속한 일정이 있다고 손살에 친다. 그러면서 장 여사가 챙겨드는 장바구니 같은 책가방 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들앉아 있는 몇 송이 꽃을 본다. 끌리듯 장 여사에게로 차미애 교수도 다가선다. 어쩌면 기저귀 가방에 어울리지 않게 책 한 권 꼭 담고 다니는 그 여자 같으니라고. 마른 침을 삼키며 차 교수가 입을 뗀다. 그 꽃 리시안 셔스네요, 장 여사님. 역시 교수님이세요. 아니 무슨 장미꽃이 보라색도 다 있냐고 대체로 엉터리로 반문하는데요. 보랏빛 리시안 셔스가 정확히 맞아요. 네, 저도 언제부턴가 관심 많게 된 꽃입니다. 그 꽃말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 압니다만 장 여사님의 얼마만큼이나 좋은 분한테로 선사하시려나 봐요. 그러자 커다란 눈망울이 설핏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목맨 소리로 장 여사가 대꾸한다. 저 산소가요. 무덤 속에서라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길이거든요. 그 곁에 놓는 거니까 교수님 말씀이 아니 또 그 꽃말이 적확한 소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며 기어이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고개를 떨구고 빠른 속도로 거푸 말한다. 이제 가볼게요, 교수님. 허리병으로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제가 하고 싶었던 문예 공부를 늙음하게라도 실컷 할 수 있게 해줘 고맙고 미안한 남편이 지금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젖은 얼굴을 얼른 감추고 싶어서인지 나이가 한참 어린 교수자에게로 꾸벅 허리 굽혀 인사하고 단발머리 소녀 같은 그 여자가 돌아선다. 차 교수의 최초의 기억처럼 아주 살짝 한쪽 다리를 절며 걸어간다. 저 뒷모습을 겨우 한 걸음 좇으며 차미애는 애잔한 눈빛을 참아 감출 길 없다. 무덤가의 마른 꽃을 산산이 부수며 꽃은 네가 사라고 힐난하는 또 다른 여자를 떠올리다 마침내 중얼거리고 만다. 아프로디테의 눈물보다 서글퍼서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이여, 사랑이여.